김두한의 철칙은 무력을 경고용으로만 사용하고 결코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뺏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로의 우두머리로서의 위험이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의기에 감복하여 스스로 고개를 숙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43년 말의 어느 밤 서울의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고향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숨통을 조여올 때 그는 운명을 건 생사결단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강철 같은 원칙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그때는 일제점령이 절정에 달해 식산과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름과 성까지 빼앗아 조선인의 영혼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치욕적인 창씨개명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배경 속에서 김두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종로시장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아니라 자유의 숨결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서울은 기묘할 정도로 우울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성씨를 바꾼 명단에 대한 이야기와 출세를 위해 조상을 저버린 자들, 그리고 낯선 일본식 이름을 갖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속삭여졌습니다. 당시 가장 화려하고 북적였던 장소 중 하나인 국일관에서는 여전히 가무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화려한 밑에는 강렬한 지하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성으로서 가장 왕성한 나이였던 김두한은 식당 2층에 앉아 반쯤 비워진 막걸리 병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름다운 기생들에게도 밖에서 들려오는 부하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 소수의 측근들만이 하는 습한 지하실에서 한 무리의 애국 학생들이 발견되면 목숨뿐만 아니라 싹트기 시작한 저항, 운동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김두한의 아버지인 김좌진 장군의 옛 친구이자 유명한 저항 시인의 아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씨 개명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서둘러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두한이 늘 남몰래 보호해온 젊은 지식인들이자 어린 싹들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스스로를 주먹질밖에 모르는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붓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에게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인간을 조롱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밀고자가 인쇄 잉크 냄새와 젊은 얼굴들의 비정상적인 출입을 눈치챘습니다. 김두한이 막 술잔을 들어 비우려 할 때 그의 예리한 귀에 자동차 엔진 소리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울리는 가죽 장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악명 높은 일제 밀타민 특고 경찰이 국일관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50명 이상의 무장 경찰이 총을 겨누고 차가운 얼음 같은 얼굴을 한 일본인 지휘관의 지휘 아래 모든 출입구를 차단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인쇄기와 전단지와 함께 체포된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 서울의 저항 정신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작은 느릿했지만 그의 호흡에서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달려나가려 했으나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한 협객은 화력이 더 강한 적과 맞설 때 결코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보다 한 수 앞이 아니라 세 수 앞을 내다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수는 즉시 던져졌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2명의 부하에게 경찰이 지키고 있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혼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함 소리와 나무 상자가 부서지는 소리, 욕설이 종로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문의 경찰들은 주의가 분산되었고 그들 중 절반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즉시 후방을 지원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두한이 필요로 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긴 코트 자락을 정리하고 바지 주름을 펴더니 마치 술자리를 마친 귀한 손님처럼 유유히 중앙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수는 자신의 명성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일본인 지휘관이 건물 전체를 수색하라고 명령하려 할 때 김두한은 정문으로 걸어나가 길을 막아서는 바위산처럼 당당히 섰습니다. 그는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중요한 비즈니스 대화 잔치를 방해했다며 지휘관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김두한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무게감이 있어 젊은 경찰들이 겁을 먹고 한 걸음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님이며 어떤 침해, 행위도 종로의 모든 건달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인 지휘관은 의심스러웠지만 김두한이라는 이름과 장군의 아들이라는 명성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김두한과 논쟁하며 그의 오만함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지하실에서 뒤쪽에 오래된 약국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통해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조용히 탈출했습니다. 세 번째 수가 완료되었을 때, 즉 어린 싹들이 안전하다는 암호를 받았을 때 김두한은 비로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밀탐들은 이 정도 규모의 포위 작전 후에 상부에 보고할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목표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지워지지 않은 몇 방울의 잉크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일본인 지휘관은 격분하여 반동 분자를 은닉한 혐의로 김두한의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김두한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수갑에 내맡기며 어둠 속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향해 여전히 오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종로 왕의 인생에서 어둡지만 찬란한 장이었습니다. 애국자들에게 지옥이라고 불리던 종로 경찰서에서 김두한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제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배후의 정치적 음모심 없이 빈손인 학생들을 도왔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 전기 고문과 몽둥이 그리고 가장 정교한 정신적 고문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신원을 자백하고 비밀 저항 조직의 일부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죽 채찍이 살에 닿을 때마다 김두한은 경멸 가득한 미소만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다. 나는 당신들의 정치 따위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이 종로에서 나의 손님은 신이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명예라는 점이다. 너희는 나를 때려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그 명예를 배신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의 강인함은 단순한 육체적 인내가 아니라 심리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묵할수록 적들이 더 당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견디는 매 시간이 저 학생들이 은신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냄새와 녹슨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안에서 3일 밤낮을 잠도 자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김두한은 꿋꿋이 버텼습니다. 종로의 왕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노점상부터 부유한 상인들까지 서울 시민들이 경찰서 정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일제 당국이 수도 한복판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이미 깨끗이 치워진 전단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고 공동체의 거대한 압박과 건달들의 폭동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제는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두한이 상처투성이의 몸과 찢어진 옷차림으로 종로경찰서 문을 나설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호성은 없었지만 존경심 가득한 눈물 어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거창한 선언문 없이도 자신의 피와 살로 나라의 영혼을 지켜낸 민족 영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943년 국일관에서의 그 사건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간 얼마나 많은 군인을 쓰러뜨렸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지혜와 희생으로 젊은 지식인들을 보호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김두한의 모습은 폭풍 속에서도 당당하고 냉정하게 서서 산 아래 어린 나무들이 평화롭게 자랄 수 있도록 적의 번개를 스스로 맞은 거대한 바위산과 같았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김두한은 단순한 두목이 아니라 주권을 잃은 나라의 협객이었으며 결코 꺼지지 않는 민족 자존심의 화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수십 년이 흘러도 그의 이미지가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영광스러운 투쟁사의 일부로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는 폭력과 협의, 건달의 지위와 뜨거운 애국심 사이의 모순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이 바로 유일무이한 김두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치인이나 위대한 혁명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엄격한 명예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그의 계산된 절제와 관용은 나약함이 아니라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절대적인 존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권력의 표현이었습니다. 국일관의 밤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선과 의리가 가장 거친 방식으로 생존하고 신성한 가치를 지켜낸 인격의 승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할 때 사람들은 종종 그가 아버지의 위파의 앞에서 했던 침묵의 맹세를 기억합니다. 김시성을 더럽히지 않겠으며 자신의 주먹이 언제나 약한 자들을 위한 방패가 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김두한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는 작은 불꽃이었으며
성과 이름을 바꾸더라도 혈관에 흐르는 피는 당당한 민족의 피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종로, 협객의 이야기는 어떤 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충성심과 희생, 그리고 굴하지 않는 정신에 대한 노래처럼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의 번화함과 고층 빌딩이 가득한 오늘날의 종로를 지나갈 때면 노인들은 여전히 과거 국일관이 있던 곳을 가리키며 자손들에게 1943년 그 겨울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그들은 나라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군대 전체에 맞섰던 어깨 넓은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덧붙여질 수 있고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제작자들에 의해 미화될 수도 있지만 의로운 마음이라는 핵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한은 민족 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실제와 허구의 경계가 흐릿해진 인물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영감은 여전히 진실되고 강력합니다.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그는 현대 조직폭력배의 추악한 범죄와는 결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저항과 보호의 상징인 다른 존재입니다. 그가 무력을 사용한 것은 구역이나 돈을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뒤집힌 사회에서 정의와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미지가 무적의 힘과 적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는 날카로운 지혜, 완벽한 조합으로 구축된 이유입니다. 김두한의 삶은 매 장마다 땀과 피가 배어있지만 인과 의의 빛으로 눈부신 서사시 소설과 같습니다. 종로 거리를 떠돌던 고에서 건달의 왕이 되고 훗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그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종로 경찰서에서의 고통스러운 교훈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인간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어린 싹을 보호하기 위해 산이 번개로 인한 균열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김두한은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종로와 서울,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웠던 한 시대의 가장 견고한 바위산이었습니다. 국일관 밤의 이야기 끝에서 우리는 뛰어난 무술가일 뿐만 아니라 포용력을 가진 영리한 전략가 김두한을 봅니다. 그는 총을 쏘거나 무의미한 전투에 뛰어드는 대신 대국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협객의 품격이며 언제 손을 휘둘러야 할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언제 자신을 낮춰야 할지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유산은 그가 관리했던 거리가 아니라 그가 구한 생명들과 후세에 전해준 굴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동포와 국가에 대한 각 개인의 명예와 책임에 대한 일가음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김두한의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는 순간 중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생사를 건 결투부터 정치판에서의 지략 대결까지 수많은 다른 흥미진진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또 다른 사건을 계속 이야기해주길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 설악산 숲에서의 전설적인 전투나 나라가 독립한 후 그가 어둠의 세력에 어떻게 맞섰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 말입니다.